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춘천교육문화관. 열댓 명의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론 교육을 공부하는 동아리로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학부모라고 자부하는 엄마들에게도 공부는 여전히 딜레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애들이 동기부여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2가 되다 보는데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얘 꿈을 찾아줘야지라고 행복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얘가 지금 입시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잔소리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5학년이라서 그런지 아주 심각하진 않고 근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 시점이에요.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혼란을 느낍니다. 새로운 교육, 새로운 가치를 바라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한 낙인이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애들의 자체가 서열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애들이 내보다 좀 잘하면 좀 높이 봐주고 좀 떨어지면 좀 알로 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 시험을 봤을 때라든가 뭘 했을 때 저 아이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좀 그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교육을 시켜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고요. 견고해 보이는 학벌 사회의 벽도 공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학생들 중에서 나 저거 아는데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먼저 학원에서 배우거나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먼저 익힌 건데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정확한 개념까지는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디서 본 적은 있고 들은 적은 있지만 개념하고 연결이 잘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자칫 산만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미리 배운다는 것은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미리만 배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리 배운 것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교육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는 연필 잡는 법부터 가르치도록 개정됐고 한글 교육은 27시간에서 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교육의 수준 또한 선행학습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선행을 요구하지 않도록 또 법이 좀 시행이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일선 학교의 소위 말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선행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서 과거에는 대학과정 문제가 출제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교교육 과정에 맞춰서 출제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공교육 내에서 선행학습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신호를 점점 더 심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의 불안감은 워낙 뿌리가 깊어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학벌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받쳐준다면 내 아이 성적은 올라갈까요? 진짜 공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원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한별군. 한별군은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과학실험학원을 다닌 게 전부입니다. 사교육 없이 과학고에 진학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겠지, 뭐가 더 있겠지, 어떻게든 다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한별군은 말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성패를 좌우했다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남이 시켜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진짜 이거 하나는 내가 해보자. 남이 뭐 억지로 시켜가지고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거보다는 진짜 자기가 알고 싶은 거나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공부를 되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목적과 동기를 학생이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복습이라든지 또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좀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강한 학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능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취업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기 성취도를 내는데 용이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2010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기주도 학습, 첫걸음은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통보 또는 설득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와 협의하에 진행하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실천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단 격려해 주세요. 명확한 목표 설정도 필요합니다.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이 아니라 수학 문제 한쪽, 영어 문제 2쪽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문제풀이는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게 좋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흥미 자체를 잃게 됩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공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별군이 주력했던 건 복습입니다. 학원에 다녔다면 선행학습이 주가 됐겠지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복습 시간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탄탄한 공부 실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서를 들고 다녔던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물함 같은 것에 넣어놓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집에 가면은 그 학교를 갈 때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 그냥 딱 바로 그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날 배운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그 교과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풍부한 독서도 생각하는 힘을 키워줬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엄마와 함께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는 한별군. 초등학교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독서량을 확 늘렸다고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성적이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이 그런 사고 방식의 틀 같은 거를 좀 확립시켜 주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깊게 배우게 됐을 때 정말 이해가 쉽고, 그걸 이해를 함으로써 비는 시간에 다른 것도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춘천 석사초등학교 5학년 교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문제죠. 부산에 있는 정수기 관리사의 수는 몇 명일까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지만 아이들은 답을 찾습니다. 총 가구 수를 알아보고 수요 등을 조사하면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이처럼 최근 초등교실은 암기보다는 이해, 생각하는 수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 수학적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의 수업이 성적과도 직결될까요? 연산을 강조하는 사교육 시장의 흐름과는 정면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실제로 처음 시험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성적을 내게 돼요. 이 아이들이 단지 시험에 대해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문제가 뭘 요구하고 찾는 힘은 오히려 문제만 푼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학에서 연산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순서는 간단하거든요. 처음에는 덧셈 뺄셈, 나중 혼합계산이고 중학교 올라가면 방정식, 함수 이렇게 연산에 치중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풀이를 하다 보면 내가 이 공식을 어디다 사용하게 되는지, 그 공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부한 아이들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수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연산으로 꼽습니다. 연산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단순 연산만 반복할 경우 수학적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풀이 과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수학은 교과서와 익힘책이 가장 좋은 문제집입니다. 수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선행보다는 복습이 핵심입니다. 수학은 교과 특성상 아래 학년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전 것을 모른 채 진도만 나갈 경우 수업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수학은 언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를 내주고 아이들도 수학 익힘책을 집에서 풀어오거든요. 또한 거기다 조금 보태자면 학습지라든지 수학 문제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복습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 함께 학부모 관심이 가장 높은 과목은 영어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가장 혼란스러운 정보 중 하나는 영어 조기 교육론입니다. 언어 학습은 어릴 때 접할수록 유리하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국어, 그러니까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나 아니면 최소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처럼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과는 달리 일찍 시작하는 조기 영어 교육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국어도 발달하고 이해력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이후에 즉 적기에 시작하는 영어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5살에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배운 아이가 있다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시작하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5살 아이가 한 2년 동안 배운 것을 충분히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환경의 특성상 어릴 때 배운 영어는 잊어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교과 과정이 시작되는 초등 3학년에 시작해도 늦지는 않은데요. 다만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3, 4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 그다음에 흥미 있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영어를 접근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룡에 관한 어휘를 중심으로 공룡과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서 영어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5, 6학년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논리적인 구조에 이해가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어 책 읽기입니다. 하루에 한두 권을 읽되 아이의 수준보다 낮은 책, 쉽고 얇은 책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영어 독서에 앞서 더 중요한 건 독서 습관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동화책을 아이들한테 읽히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영어 동화책을 접하게 하는 것은 우리말 동화책을 접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책 읽는 습관이 잘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가면서 영화 동화책 같은 것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나 사용 기회를 간접적으로 좀 부여하려고 할 때 우리말 독서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을 이용할 경우라면 교육 과정을 꼼꼼히 살핀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교육기관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교육 과정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선행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학습 위주로 선행 위주로 진행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학원 중에서도 좀 교육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영어 수업 시수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영어 활동들로 학생들에게 흥미와 영어의 체험의 기회 그리고 영어 사용의 기회를 부여한 학원들은 간혹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촌 화계초등학교. 책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학교 담장을 넘습니다. 영희는 아직 다 그려지지도 않은 기찻길 위를 아장아장 걸으면서 순이에게로 달려왔어요. 눈으로만 읽는데 익숙해진 어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풍경인데요. 소리내어 책을 읽는 이유, 과연 뭘까요? 제가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혼자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게 하거든요. 소리내어 읽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소리를 내가 나 자신한테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읽고 있는 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 읽어주는 것,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글을 깨쳐 읽기와 쓰기는 되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글을 읽을 순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능적 문맹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은 기초 학력 또한 부진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어떤 자극을 많이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 시간은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최근 교육계에선 단답형이나 객관식 문제 대신 스토리텔링이나 서술형 문제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공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된 독서 습관이 초등 공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뭘까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책 읽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읽자, 함께 읽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함께 읽을 때는 부모님이 목소리를 감정을 살려서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지만 공부는 분명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과 궁금증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적과 입시만을 위한 공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 학교도 노력하겠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